그래서 제우스의 삼형제 얘기를 이제 시작이네요. 앞에까지는 그냥 좀 전제였고 이제 제우스 얘기를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우스의 삼형제가 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제우스 삼형제들의 그런 신기 혹은 이런 뭡니까? 이런 기물이 있죠. 기물이 있어요. 기물이. 제우스는 다 아시다시피 이 벼락. 번개와 벼락. 이거를 누가 준 거냐면 아까 키클로페스, 그렇죠. 외눈박이 거인이 준 거고 또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키클로페스가. 그러니까 만들어준 거고. 헤파이스토스가 있기 전까진 키클로페스가 제일 뛰어난 장인이었죠. 나중에 이 키클로페스가 헤파이스토스 밑에 가서 아마 일을 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데스 같은 경우는 그 투구, 키네. 키네라고 하는 투구 이걸 쓰면은 모습이 가려지는. 그래서 하데스의 뜻이 보이지 않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누구도 알 수 그렇죠.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키네 같은 것도 다 이 키클로페스가 준 거고 이 제우스가 이제 그 주피터 목성을 가리키는 신이기도 그렇죠. 하고 포세이돈은 해왕성, 넵툰 그리고 하데스는 명왕성을 가리킵니다. 제우스를 얘기할 때 아까 제우스의 탄생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할까? 우라노스는 이 크로노스에 당하면서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안 당하려고 사실은 자식들을 먹은 건데 그거 당한다고요 제우스한테. 그러니까 크로노스도 제우스한테 뭐라고 하냐? 너도 나중에 메티스가 딸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한테 왕을 뺏길 거야 라고 예언하니까 제우스도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하냐면 아빠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메티스를 삼켜버려. 크로노스는 레아를 먹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 레아가 난 자식을 먹었는데 제우스는 아예 메티스와 관계를 맺고 메티스가 임신을 하니까 아예 메티스를 먹어버리죠. 메티스를 먹어버립니다. 이게 근데요. 우리가 그 약간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아마 우리 사무리님 세대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공부를 하고 나면은 뭐 책거리 한다. 뭐 어떤 사람은 저기 사전 같은 거를 막 외운 다음에 뜯어서 삼켜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메티스를 삼켰다라는 것이 아우 끔찍해가 아니라 그 지식을 체화시킨 거예요. 그럼으로써 제우스가 현명한 군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지식, 그러니까 힘과 지혜가 드디어 결합이 돼서 조화를 이루어서 제우스가 훌륭한 신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다. 좀 그 말씀을 청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메티스를 이렇게 먹었는데 어느 날 제우스가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아들 헤파이스토스 양날 도끼를 가지고 와서 이 머리를 깨주죠. 머리를 깨주니까 놀라운 건 여기서 누가 나왔냐? 아테나 여신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난 이 신화가 되게 중요한 게 물론 그 제우스가 메티스 여신, 지혜의 여신을 먹어가지고 현명한 왕이 됐다는 것도 되게 좋고 근데 특히 아테나의 탄생이 되게 중요한 게 아테나가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하냐면 아기의 모습으로 응애응애 탄생한 게 아니고 완벽한 모습으로 투구를 쓰고 창을 두고 여기 그림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출연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뭘 의미할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신들은요 자기의 능력을 뭐 결합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한테 많이 나눠줘요. 세습이 되거든요. 세습이. 근데 우선 제우스가 사실은 자기 머리를 통해 낳았다 하는 거는 누구는 해석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혜는 세습이 안 된다.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혜는 세습이 안 된다. 단독으로 태어나고 완전히 태어난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이 해석을 보면서 굉장히 일리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식한테 뭐 돈, 물질, 권력 다 줄 수 있는데 지혜는 아버지가 지혜롭다고 해서 자식이 지혜롭구나. 그게 아니다. 그런 식의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동의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아테나 탄생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심적인 어떤 쪽으로 해서 풀어서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모든 신화가 네. 그러니까 여성 신화에서 가이아나 뭐 크로노스까지도 전부 다 여성들의 힘이 관장하거나 하고 있는데 네. 제우스를 가면서 완벽하게 힘이 가부장제로 이렇게 손을 딱 들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신들은 사실은 그 예전에, 그러니까 뭐, 선생님 이제 근동 강의를 하셨으니까,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에서부터 내려왔던 신화들이,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신들이 이제 축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들의 그 힘이. 그랬을 때 아테네 같은 경우가 실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는 아테나인가? 나 지금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그 여신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테모신이었던 거예요. 어느 지역에. 그랬는데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그 메두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메두사와 아테나가 합해진 하나 여성성이 여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메두사를 이렇게 죽여버리고 아테나만 이렇게 전사로서 끌어낸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두사가 결국 아테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두사의 방패를 들고 다니는 거고 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같이 나중에 이제 아테나 하거나 이럴 때 나눠봐야지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여성성과 남성성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리스 신화로 그러니까 넘어와서는 여성성에 해당되는 것들은 굉장히 축소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그 남성성을 이렇게 부각시킨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를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아테나 얘기하니까 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티스와의 또 결합이 있었고 신들의 결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특히 제우스 같은 경우는 또 제우스가 테미스 여신하고도 결합을 하는데 테미스 여신은 이 질서, 또 법, 지혜. 뭐 그런 것들을 이치의 여신이라고 그러죠. 이치의 여신. 네. 그래서 나중에 테미스와 결합해서 호라이 여신들을 낳잖아요. 호라이가 사실은 에이레네 평화, 또 에우노미아 절제, 디케 정의 이 여신들을 호라이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여신들이 다 사실 질서의 여신이에요. 질서가 잡힐 때 평화롭고 질서는 절제가 있을 때 질서가 있는 거고 또 정의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그 얘기 하나씩 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아테나 여신 같은 경우는 방패를 들고 있고 아까 아이기스 같은 경우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아테네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자, 테미스 같은 경우는 저울을 들고 있고 이걸 우리가 도대체 저 많은 신들 유력하면 너무 많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구분해? 이게 도상학적인 해석인데 최소한 그 시인의 그 특성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제우스 같은 경우는 벼락 그쵸, 예. 그다음 번개 독수리 이런 거라면은 지금 요랬을 때는 이게 테미스인데 어떻게 알아요? 테미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울 들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법정에 그 사법부 같은데 앉아 있는 신이 테미스 여신이 많이 앉아 있죠. 그래서 원래는 눈도 많이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눈도 가려져 있는데 그게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4명의 여신들이 있습니다. 이 디오네, 레아, 테미스, 암피트리테가 있는데 이 디오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디오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하게 여신으로서 어떤 주목할 점보다는 그 딸이 아프로디테. 근데 아프로디테는 워낙 출생사가 많잖아요. 우라노스의 사실은 그 성기 거품, 거품에서 나온 거 보티첼리의 그림이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아프로디테는 전부 그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제우스의 딸이라는 신화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디오네하고 결합해서 나왔다는 거죠. 디오네. 그리고 무네모시네. 무네모시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사히 그들의 이 무사히가 출생하죠. 무사히가 되게 중요한 게 뮤즈 9명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음악, 예술, 서사시, 서정시 이런 걸 다 관계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무사히 여신이 무모네 시네가 기억의 여신인데 무네모시네가 무네모시네가 기억의 여신인데 9밤을 잤다잖아요. 그래서 9명을 낳기 위해서 이 기억의 여신이 중요한 이유가 아테네가 그리스가 암흑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암흑기가 있었을 때 그 암흑기 수백 년 동안
역사를 전승한 게 누구냐면 다 시인들이에요. 다 네. 외워가지고 네, 네. 역사를 외워가지고 사실은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억의 여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제우스가 기억의 여신을 또 이렇게 결합한 이유 중 하나는 티타노마키아가 끝난 다음에 그 승전의 역사를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남길까 고민하다가 이 기억의 여신과 결합해서 사실은 세상의 예술과 서사,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무사히 네. 여신들을 낳고 그 무사히 여신들이 이렇게 관장하면서 태어나는 거죠. 네, 그 무사히 여신들에 의해서 음악 뮤즈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박물관 뮤지엄이라는 네. 단어도 나오고, 그 어원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오르페우스가 이 무사히 여신하고 여신의 막내인 캘리오페와 맞습니다. 아폴론의 결합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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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제우스의 이제 활발한 결합에서 자, 이쯤에서 이제 네. 제우스의 활발한 그 생식력과 네. 연결돼서 많은 사람들이 신화를 네. 뭐 3년 막장 드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신화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 이게 어떤 생식욕구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나쁜 걸로만 생각해서 그런 거고 사실은 제우스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우스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에 번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충만하라. 번성하라. 너의 수손들이 네.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것이 제우스 이것하고 사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이게 생명력에 번식해서 번장되는 것 때문에 제우스는 잠을 그게 뭐야?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하고는 무네모시네하고 바람 피워야 무사히들이 나오는 거고, 세멜하고 바람 피워야 디오니수스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폭넓게 바라보면서 신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걷어내야지 되지 않을까 그 관점으로. 이걸 우리가 청교도적인 그 윤리관을 가지고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신화는 그렇게 그럼요. 하면은 신화에서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고 네. 지금 말씀하신 청교도적인 윤리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필요하지만 그거는 방편으로서 필요한 거고 그 안에서 유연성 있게 넘나들어야 사실은 내가 건강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신화가 자꾸 얘기를 하죠. 네.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생각나는데 이렇게 그냥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이거는 레토 아이고, 여신. 네. 레토 여신은 굉장히 중요한데 레토 여신이 그 티탄신 중에 코이오스와 포이베의 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사실 중요한 게 부부지간으로 둘이 묶일 때 그 의미도 중요해요. 코이베가 무슨 구체 뭐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코이오스가 코이오스가. 그리고 포이베는 그 빛나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빛나는 구체가 뭐가 있을까? 하늘에 달, 달과 해, 해겠죠? 또 별,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레토 여신이 제우스와 결합해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는데 그렇죠. 아폴론이 다 아시다시피 태양의 신, 태양의 신이고 아르테미스는 달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의 신의 성격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자기들 속성에 속성이, 의해서 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우스가 바람을 안 피면 안 된다고. 음. 그래야지 해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네. 천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네. 제우스가 바람을 안 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폴론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일리아스를 보고 있는데 일리아스도 그렇고 많은 경우 아폴론을 얘기할 때 사실은 아폴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써요. 쓰기도 쓰지만 포이보스, 아폴론. 포이보스 많이 쓰잖아. 이게 바로 이 빛나는 포이벳에서 자. 나오는 거죠. 네, 빛나는 그렇죠. 빛나는 이 아테네도 그냥 아테네 쓰는 게 아니고 아테네에 대한 용어가 많은데 뭐 팔라스 아테네 네. 이런 경우로 네. 그러니까 그런 이 호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별명 거죠. 우리가 지금 사물이와 건규쌤을 네. 하는 것처럼 네. 그 앞에 붙는 그 별명 같은 것이 그 사람, 그 신들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네.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레토가 임신해가지고 헤라가
좀 화가 났죠. 그래서 그렇죠. 너는 어디서 해산 못할 거야 하는 바람에 해산을 못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델로스 섬에 네. 가서 여기서 이제 어렵게 해산해갖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았다는 신화가 여기 있고요. 그 델루스 섬이라는 게 파도가 치면은 물속에 가라앉아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그나마 틈에 순수한 공간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두 자녀를 낳고요. 또 이제 헤라 여신이죠. 이 제우스의 정실 부인이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헤라 여신이 첫째 부인이 아니에요. 아까 봤지만 메티스도 있었고 여러 여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헤라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부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세 번째가 네 번째인가 부인인데 이 헤라 여신이 이 정실 부인이 되는 거죠. 헤라 여신. 왜 그럴까요? 헤라한테 무엇을 권력을 주는,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러니까 지배를 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모든 역할 분배를 시키잖아요. 물론 그때 처음에 기본 역할 분배를 시킬 때는 가이아가 참견을 해요. 네. 제우스는 그 가장 나중난성 하늘에 있고 중간에 있는 그 포세이돈은 네가 중간이니까 네가 바다를 맡고 가장 늦게 나온 하데스는 네가 가장 막내니까 지하를 맡아라. 이렇게 그야말로 이치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듯이 제우스는 나중에 자기가 위에서 이제 권력을 딱 잡은 다음에 공평하게 분배를 할 때 헤라한테 결혼의 여신,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역할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수호신으로 하니까 저는 정실 부인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질서가 그쵸. 잡힌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헤라 같은 경우는 바람 피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가정의 수호신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화장품도 그냥 질투가 아닌 거야. 네. 화장품도 헤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품 헤라는 사실은 20대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중년 부인들, 중년 부인들이 쓰는 화장품입니다. 헤라가. 그래서 헤라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거 신화를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 시중에서 다그 명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 명칭이, 브랜드명이 신화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나온 게 많죠. 예.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네, 브랜드하고 연결시켜서 봐도 그래서 재밌어요. 제우스와 헤라가 결합해서 그 장자가 헤파이스토스가 나오고 대장장이신, 그리고 젊음의 신 헤베, 또 출산, 에일레이티아, 또 전쟁의 신 아레스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사실은요, 적장자가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헤파이스토스가 사실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외모라든가 그런 게 되게 좋지가 않고 또 장애인이에요. 다리를 절뚝거리잖아요. 네. 어떤 신화에서는 다리 하나만 절뚝하고 어디서는 두 개 다 절뚝거리거든요. 그 이유도 이제 그 신화마다 해석마다 전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적장자인데. 아까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되겠네. 우리가 아까 적자 둘째 아들, 큰 아들 얘기했던 거. 그쵸?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큰아들, 근데 사실은 또 우리가 이 얘기는 그러면은 헤파이스토스는 헤라가 혼자 낳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우스와의 자식이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헤파이스토스를 미워해요. 그쵸? 엄마 편 들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집어 던져갖고 떨어져갖고 자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맞춰갖고 뭐 나사가 하나 없어갖고 한쪽 다리가 절름발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심리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면 되는 거죠.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헤파이스토스가 명장이잖아요. 명장이거든요. 그래서 고대에는 명장에 대한 대우가 좋았지만 동시에 그 명장을 다른 데 뺏기면 그대로 우리한테 굉장한 피해거든요. 그래서 다 다리를 절름발을 만들었다. 야, 그 해석도 재밌네. 그게 되게 무서운 해석이지만 왜냐면 헤파이스토스가 무기를 다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무기 만드는 사람을 적군에 뺏겼을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못 벗어나게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고 그게 신화에 투영된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각자 어느 게 맞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관점으로 이 신화를 해석하느냐 나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거 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도 있잖아요.
나의 관점을 만들어 보는 게 그게 신화 공부하는 이유가 돼야지 된다. 그래야 재밌다. 이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우스가 그 신들과 결합하던